아프가니스탄 산에 피를 얼리는 몇 초 커지는 천둥 소리가 울린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안다. 연장을 버리고 달아난다. 아이들은 폭풍 속 낙엽처럼 흩어져요. 그 소리가 들리면 30초 안에 세상이 폭발하거든요. 무자헤딘은 샤이탄 아르바, 사탄의 전차라 부르고 소련군은 Mi-24 하인드라 부르죠. 아프간 하늘을 가르는 그 검은 실루엣을 올려다본 이들에게는 중요한 이름은 하나뿐, 하늘의 죽음. 7년간 한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무기가 워싱턴의 결정, 파키스탄의 도박, 86년 9월 25일 잘랄라바드 언덕의 한순간으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전쟁뿐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 자체를 바꾼 순간. Mi-24 하인드는 아름다움이 아닌 공포를 위해 만들어졌고 소련 기술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습니다. 1969년 첫 시제품 이륙은 군용 항공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전용 공격 헬기처럼 싸우는 비행 장갑차였죠. 미국은 날렵하고 민첩한 코브라를 보유했죠. 소련은 나는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사양을 보면 무자헤딘이 왜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죠. 2200마력 엔진 2개로 시속 303선 15km를 내는 괴물입니다. 미국 코브라보다 반군이 본 어떤 것보다도 빨랐죠. 하지만 속도는 시작일 뿐. Mi-24의 진정한 강점은 장갑이었죠. 조종석은 37mm 대공포탄 직격에도 견뎠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격추용 대공포 공격을 하인드는 버티고 계속 날았죠. 조종사들은 소련 기술자들이 티타늄 욕조라 부른 곳에 앉았는데 A-10 워트호그와 같은 개념이었다. 동체와 로터 블레이드는 12.1리터 중기관총 사격을 거뜬히 막아냈고 아퓨리는 59경 탄환도 막는 방탄 유리였다. 지옥을 넘나들며 돌아오도록 설계된 항공기였다. 소련은 적지에서 헬기가 전투 공역 진입부터 복귀까지 계속 공격받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난관을 견딜 것을 만들었죠. 장갑 외피와 포식자 본성을 완벽히 담은 악어를요. 하지만 장갑만으론 전쟁에 못 이깁니다. Mi-24는 마을을 초토화할 무장을 갖췄죠. 턱포탑엔 4열 12연 세인트비밈이 야크비 게틀링이 분당 4천 5천 발을 뿜어냈습니다. 후기형은 Su-25에 30mm GSH-30K 기관포를 장착했습니다. 짧은 날개 6개 하드포인트엔 다양한 구경의 비유도 로켓 190T발, 대전차 미사일, 1500 기어롬 폭탄, 24mm 기관포 건포드 등을 탑재할 수 있었죠. 미국 코브라나 아파치와 달리 Mi-24는 비장의 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 병사 8명을 싣고 적진 깊숙이 특수부대를 투입, 임무 중 근접 항공 지원 및 교전 중 철수까지 가능했습니다. 건쉽 겸 수송기였죠. 힌드 외엔 어떤 헬기도 해낼 수 없었습니다. 1969년부터 생산 종료까지 소련은 이 기체 2.5배 삼천천육백50대를 만들었죠. 정확한 수는 기밀이며 소련 붕괴의 혼란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979년 12월 소련군이 아프간 국경을 넘었을 때 모스크바의 뜻을 강요할 수백 대의 비행 전차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침공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79년 크리스마스 이브 소련 수송기들이 몇 분 간격으로 카불 공항에 착륙, 병력과 장비를 쏟아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며칠 만에 5만, 몇 주 만에 10만 명 넘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습니다. 50대의 지원 헬기 중 250잔대 300대가 Mi-24 하인드였고 소련 점령에 맞선 무자헤딘에게 가장 두려운 무기였습니다. 소련의 전술은 잔혹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저항군 은닉 의심 마을들은 조직적으로 파괴되었고 산악 보급 행렬은 추적, 전멸당했습니다. 소련 스페츠나츠는 헬기로 외딴 계곡에 투입되어 무자헤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 모든 작전에서 Mi-24는 선봉이었고 무자헤딘은 하인들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이전 분쟁에서 무방비 항공기에 효과적이었던 소련제 SA-7 스트렐라 열추적 미사일을 노획해 사용했죠. Mi-24E SA-7은 거의 무용지물이었죠. 하인드 엔진은 뜨거워 미사일을 유인했지만 소련 조종사들은 적 공역 진입 시 플레어를 터뜨려 회피했습니다. SA-7의 단순한 탐색기는 플레어와 엔진 배기구를 구별하지 못했거든요. 번번이 무자헤딘의 귀한 미사일은 기만 섬광탄을 쫓았고 힌드는 선회하여 진지를 초토화했습니다. 미국이 비밀리에 제공한 구형 FIM-43 레드아이 미사일도 겨우 조금 나을 뿐이었죠. (1960년대) 설계된 레드아이는 1980년엔 이미 구식이었다. 탐색기가 쉽게 솟고 사거리가 짧아 하인드 같은 장갑 목표물을 확실히 격추하기엔 탄두가 너무 작았다. 무자헤딘은 재래식 대공무기, 즉 두시카라 불린 소련제 DSHK-10배 텐진 플라토 중기관총을 사용했습니다. 이론상 이 무기는 항공기 손상에 충분한 위력이었습니다. 실제로 힌드 헬기 장갑은 그들을 비웃었다. 무자헤딘은 두시카로 맹렬히 쏘았지만 탄화는 튕겨나갔고 헬기는 침착하게 공격 태세를 갖췄다. 야크비가 불을 뿜자 세상은 먼지와 피, 비명 지르는 쇠붙이의 폭풍으로 변했다. 1979년부터 85년까지 Mi-24 힌드는 아프간 상공을 적수 없이 지배했다. 소련 조종사들은 자신감, 아니 과신에 찼죠. 힌드의 강점을 극대화한 전술로 편대 비행으로 빠르게 접근, 로켓과 기관포를 퍼붓고 지상군 대응 전 이탈했죠. 그들은 무자헤딘이 숨어있을 계곡과 고개의 지형을 익혀 헬기를 체계적 테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인명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고 부녀자들은 헬기 소리에 순식간에 몸을 숨기는 본능을 익혔다. 농부들은 공습에 노출된 밭을 버렸다. 소련군 공중 차단으로 보급로는 계속 변했습니다. 무자헤딘은 용감하고 대의를 위해 죽음을 불사했죠. 하지만 방역 수단 없이 30mm 포탄 앞에선 용기도 무의미합니다. 워싱턴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작전 사이클론은 아프간 저항군 무장 지원을 위한 CIA 비밀 작전으로 1979년 카터 대통령 때 연간 3천만 달러 예산으로 시작됐다. 목표는 간단했다. 소련 점령을 고통스럽게 만들되 초강대국 충돌로 이어질 직접 대결은 피하는 것. 수단은 복잡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을 거쳐 무자헤딘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 미국 개입 부인을 유지했다.
1981년 레이건 취임 후 소련의 강경 노선을 택했고 악의 제국이라 부르며 행동으로 옮길 의지를 보였죠. 그의 행정부에서 사이클론 작전 예산이 폭증했습니다. 1987년까지 미국은 연간 6억 3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사우디도 동액을 지원했습니다. 작전 총 비용은 200억 달러를 넘겨 CIA 역사상 가장 길고 비싼 비밀 작전이 될 것입니다. 너 확장의 주역은 뜻밖의 3인조였습니다. 찰리 윌슨은 CIA 예산을 관장하는 국방세출소위원회 소속 텍사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윌슨은 파키스탄 아프간 국경 난민 캠프에서 뿔뿔이 흩어진 가족, 소련 폭탄에 다친 아이들, 고향을 잃고 비참하게 사는 공동체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무자헤딘 지원에 집착하여 자신의 지위로 사이클론 작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윌슨과 함께 일한 구스트 아브라코토스는 아프간 태스크포스를 이끈 CIA 요원이었습니다. 아브라코토스는 비밀 작전 베테랑으로 국제 무기 거래의 어두운 경로를 통해 무기와 돈을 옮기는 방법을 아는 노련한 요원이었습니다. 팀의 세 번째 멤버는 전직 그린베레 출신으로 CIA에 합류해 아프간 작전의 전략 기획자가 된 마이클 비커스였습니다. 비커스는 게릴라 전뿐 아니라 정규군에 최대 피해를 줄 반군 무장법까지 꿰뚫은 군사 천재였다. 그는 소련 전술을 분석, 무자헤딘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85년 모두의 질문은 하인들을 어떻게 막을까였습니다. MI-24는 아프간 소련군의 상징이었다. 무자헤딘이 하인들을 격추하면 전쟁 판도가 바뀌어 지상군은 더 자유로워지고 보급로는 덜 취약해질 터였다. 무엇보다도 심리적 영향이 엄청날 겁니다. 소련 조종사들은 스스로 무적이라 믿었지만 갑자기 취약해질 겁니다. 공중 공격에 무력했던 아프간 전사들도 반격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 해답은 미국이 유럽 내 소련 헬기 위협에 대비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FIM-92 스팅어는 SA-7, 레드 아이와 달리 플레어와 실제 엔진을 구별하는 정교한 적외선 탐색기를 썼습니다. 사거리, 탄두 모두 강력했고 헬기에 치명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프간에 보내는 건 위험한 결정이었죠. (1986년) 미사일 한 발당 38,000달러. 비쌌지만 미 국방 예산엔 감당할 만했다. 진짜 문제는 보안이었다. 스팅어는 미국의 최첨단 군사 기술이었다. 미사일 하나라도 온전히 소련에 넘어가면 역설계로 성능 파악 및 대응책 개발이 가능했다. 더 나쁜 건 소련이 그 기술을 미국의 적대국과 공유하고 확전될 위험도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 지원과 달리 소련 조종사를 죽일 무기 제공은 달랐죠. 모스크바는 이를 미국의 직접 공격으로 볼까요? 그들이 보복할까? 미국의 적들에게 더 정교한 무기를 제공해서? 레이건 행정부는 냉전 격화 가능성과 이 점을 저울질해야 했다. 논쟁은 84년과 85년 내내 격렬했다. 윌슨은 스팅거 없이는 무자헤딘이 이길 수 없다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브라코토스는 동의했지만 보안을 걱정했고 비커스는 전략적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최고위층에서 내려져야 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은 파키스탄이었다.
스팅어는 파키스탄을 거쳐 ISI를 통해 무자헤딘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파키스탄 대통령 지아울 하크는 소련을 너무 자극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소련과 국경을 맞대지 않았지만 소련은 숙적 인도에 영향력이 있었죠. 모스크바가 무자헤딘 지원으로 파키스탄을 처벌하려 했다면 방법은 많았죠. 지아는 상황 악화 시 미국의 지지 확신을 원했습니다. 1985년 수개월 협상 끝에 레이건은 아프간 무자헤딘의 스팅거 미사일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지아는 파키스탄 통과를 허용했고 CIA는 복잡한 미사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1986년 초 스팅어 첫 물량이 파키스탄에 도착했지만 훈련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SA-7과 달리 스팅어는 효과적인 사용법이 필요했죠. 조작병들은 탐색기 작동, 목표물 추적, 최대 효과를 위한 발사 시점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CIA는 부인 가능성 때문에 미국 교관을 아프간에 직접 보낼 수 없자 파키스탄 라왈핀디 근처 오제리 캠프에 비밀 훈련 시설을 세웠습니다. 강사들은 위장 활동 중인 미 특수부대 그린베레와 델타포스 요원이었다. 학생들은 경험, 신뢰, 대의에 헌신적인 무자헤딘 전사들 중 엄선되었다. 훈련은 한 달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실제 스팅어는 훈련에 쓰기엔 너무 귀해서 학생들은 비작동 훈련기로 항공기 엔진의 적외선 신호를 모의하는 전구를 조준하며 연습했다. 교과 과정은 무기체계 조립, 탐색기 전원 충전, 피하식별 IFF 활성화, 표적 추적 및 조준, 이동 표적 예측 및 발사 시점 판단, 발사 후 피격 회피 등 모든 것을 교육했다. 탈락률이 높아 훈련 시작 10명 중 8명만 졸업했습니다. 졸업생들은 2명씩 팀을 이루어 전술 지휘관과 무기사수로 나뉘었죠. 팀들은 무자헤딘 그룹에 배정되어 아프간으로 파견, 첫 교전 영상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CIA는 스팅거의 성능을 워싱턴 회의론자들에게 증명하려 했다. 그 팀 중 하나는 엔지니어 가파르 전사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의 헤즈비 이슬라미 소속으로 점령 초기부터 소련과 싸워왔습니다. 그는 전술과 잘랄라바드 지형에 능통한 입증된 지도자였습니다. CIA와 ISI는 그를 첫 스팅어 팀 지휘관으로 전투에 투입했고 가파르와 함께 사수 압둘 와합과 전사 잘마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아즈리 캠프 훈련과 훈련 부대 연습을 마쳤고 사탄의 전차에 맞서 실전을 치를 기회를 얻으려 했다. 목표는 명백했다. 잘랄라바드 공항. 그곳은 헬기와 고정익 항공기 여러 편대가 주둔한 소련의 주요 공군 기지였다. 매일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에미 이미사 하인드. 잘랄라바드에서 발각 없이 사격까지 살아남는 게 관건이었다. 가파르는 선대 5명의 무자헤딘을 소집했습니다. 스팅거 팀 보호 병력이 필요했는데 미사일 발사 시 모든 소련군이 그들 위치로 몰려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CIA 제공 비디오 카메라 등 장비를 챙기고 기도 후 파키스탄 기지 캠프에서 출발했습니다. 행군은 이틀이 걸렸고 소련 순찰과 공중 감시를 피해 밤에 이동했다.
무기, 탄약, 물, 귀중한 스팅어 미사일만 휴대하고 가볍게 움직였다. 현지인만 아는 산악 통로와 숨겨진 길을 따라갔다. 소련군은 도로와 계곡을 통제했지만 산은 무자헤딘의 것이었다. 1986년 9월 24일 밤 그들은 잘랄라바드 공항 북동쪽 1.5km 폐허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활주로와 이착륙 항공기 비행 경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가파르는 병력을 세 팀으로 나누어 기지가 내려다 보이는 낮은 언덕 덤불에 삼각형 형태로 배치했다. 대형이 중요했다. 소련군 반격 시 삼각 대형은 후퇴중 상호 엄호 사격을 가능케 했다. 스팅어 팀과 경계 병력은 기관총, RPG로 사격 진지를 구축했다. 삼각대 위 비디오 카메라는 공항을 향했고 그들은 기다렸다. 9월에도 아프간 산맥의 밤은 추웠다. 전사들은 파투 담요로 몸을 감싸고 아래 소련 기지 불빛을 보며 추위를 견뎠다. 밤새 헬기들이 오갔다. 매번 무자헤딘은 긴장했지만 명령은 분명했다. 영상 기록에 좋은 아침 조명까지 대기. 1986년 9월 25일 춥고 맑은 새벽이 밝았다. 전사들은 아래 비행장을 감시하며 기도했다. 오전 중반 기지는 활기를 띠었다. 수송 헬기들이 물자를 싣고 이륙했고 하인드 헬기들은 순찰을 마치고 착륙했다. 지상 요원들이 다음 출격을 위해 항공기를 재급유, 재무장시켰다. 그때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미-24 하인드 편대가 기지로 돌아와 착륙을 위해 표준 접근 패턴을 시작했다. 전투 임무에서 복귀한 그들은 연료가 부족했고 조종사들은 아침 식사와 잠을 생각하고 있었다. 헬기들은 착륙 장치를 내린 채 속도를 줄이고 활주로에 집중하며 가장 취약한 상태였다. 가파르가 무정의에 속삭였고 사수들은 무기를 작동시켰다. 스팅어 IFF가 접근 헬기를 전자 식별했습니다. 헬기는 올바른 코드로 응답하지 않았고 IFF는 경고음 삐삐삐를 울렸습니다. 적기, 탐색기 가동, 극저온 냉각 시스템 활성화, 미사일 준비. ME-24 쌍발 터보샤프트 엔진의 뜨거운 배기열을 적외선 탐색기가 포착, 고정. 간헐적 빗소리가 묵직한 굉음으로 변했다. 표적 확보, 사격 통제 시스템이 거리, 속도, 각도를 완벽히 계산했다. 가파르가 전쟁을 바꿀 명령을 외쳤다. 발사! 압둘 와합은 기도 후 스팅어 발사기를 쐈다. 알라의 이름으로 신은 위대하시다. 미사일은 굉음과 함께 솟구쳐 마하 2.2로 가속했다. 스팅어는 발사 후 망각 무기였다. 발사되면 탐색기가 사수 개입 없이 목표를 유도했다. 와합은 시속 2000천체의 에코큘러트로 하인드에 뻗는 비행운을 추적했다. ME-24 조종사들은 아마 무엇에 맞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최종 접근 중이던 순간, 다음 순간 기체가 산산조각 났다. 스팅어 탄두가 꼬리붐 근처에서 폭발하며 하인드 헬기의 꼬리 로터 조립부를 파괴했습니다. 헬기는 격렬히 회전했고 양력은 있었으나 토크 방지 장치가 없어 엔진 덮개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힌드 헬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활주로 근처의 화염과 함께 박혔다. 무자헤딘은 알라후 아크바르 외쳤지만 기뻐할 틈도 없었다. 가파르의 첫 발은 빗나가 미사일은 활주로 근처 지면에 떨어졌다. 잘마이는 흥분과 긴장 탓에 탐색기 획등 모드를 켜지 못했다. 미사일은 무용지물. 욕하며 손을 떨며 재장전을 시작했지만 와합은 이미 재장전 중이었다.
소련 조종사들이 플레어를 터뜨리며 회피하려 했지만 스팅어는 플레어를 무시했다. 카파르는 두 번째 미사일을 준비,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했다. 두 번째 하인드는 공중 폭발, 탄약이 터져 아침 하늘을 밝히는 불덩이가 됐다. 소련 기지 아수라장 사이렌이 울려 공격 방향도 모른 채 대공포가 맹목적으로 발포했고 장갑차들은 예상 사격 지점으로 이동했다. 무자헤딘은 방역까지 몇 분밖에 없음을 알았다. 잘마이는 마침내 무기를 준비해 발사했고 그의 미사일도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그날 아침 파괴된 하인드 헬기 수는 엇갈립니다. 무자헤딘은 3대라고 주장했고 CIA는 영상 검토로 최소 3대 격추를 확인했습니다. 수십 년 뒤 공개된 소련 기록은 잘랄라바드에서 헬기 손실을 보여줬지만 소련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기계 고장 탓으로 돌렸다. 카파르 팀이 전례 없는 일을 해낸 것은 분명하다. 몇 분 만에 그들은 Mi-14 하인드, 사탄의 전차이자 7년간 아프간을 공포에 떨게 한 비행 전차가 결코 무적이 아님을 증명했다. 스팅어 미사일로 소련 최강 무기 격추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었다. 무자헤딘은 솜씨를 감상할 틈도 없이 소련 전차가 기지에서 출동해 보병이 언덕을 수색하러 하차하자 장비를 챙겨 사용한 미사일 발사관을 수거한 뒤 달아났다. 이틀 밤낮 파키스탄 국경 안전지대까지 강행군이었다. 소련군 추적을 끊임없이 걱정하며.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상이 있었다. 거칠고 흔들리는 영상에는 미사일이 솟아오르고 폭발과 화염이 담겨 있었다. 무자헤딘 카메라맨이 아프간 스팅어 첫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카파르가 파키스탄으로 돌아오자 CIA가 테이프를 확보, 사살 확인 후 즉시 워싱턴으로 보냈고 영상은 백악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직접 봤습니다. 사이클론 작전 설계자들은 정당성을 입증받았죠. 스팅어는 효과적이었고 위험을 감수할 만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대폭 확장될 수 있었죠. 1986년 말 잘랄라바드 첫 교전 몇 달 만에 무자헤딘은 소련 항공기 23대를 격추했습니다. CIA는 파키스탄의 스팅거 투여튼 300여 기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거의 모든 무자헤딘 그룹에 할당되었고 더 많은 전사들이 훈련받았죠. 미사일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역병처럼 퍼져나갔고 소련군 작전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사 작전에 익숙했던 조종사들은 이륙할 때마다 갑자기 취약해졌다. 무자헤딘은 스팅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매복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알려진 비행 경로 근처 팀 배치, 다각도 공격 조율, 헬기 이착륙 시 취약점 공략 등입니다. 살상률은 엄청났다. 무자헤딘은 전쟁 잔여 기간 약 300섬 40발의 스팅거 미사일로 269대 항공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과장을 감안해도 스팅어 명중률은 약 75%였습니다. 발사된 넷 중 셋이 명중했죠. 이에 비해 SA-7은 하인드 상대로 성공률이 10%도 안 됐다. 1987년 여름 첫 스팅어 성공 1년도 안 돼 아프간 영공 절반이 소련 항공기 비행 금지 구역이 됐다. 조종사들은 특정 노선 비행을 거부했다. 항공기 여러 대 파괴 후 잘랄라바드 공항은 한 달간 폐쇄됐다. 일부 소련 비행대대는 1년 만에 40대 중 13대를 잃어 감당 불가능한 소모율을 기록했다. 소련은 스팅거 위협에 맞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헬기를 개조해 적대 공역에서 플레어를 계속 방출했지만 스팅어 탐색기는 너무 정교해 속일 수 없었죠. 스팅어 사정권 밖으로 고도를 높였지만 무기 정확도가 떨어져 근접 항공 지원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발각을 피하려 초저고도 비행했지만 중기관총과 RPG에 취약해졌죠. 엔진 열신호 감소 장치를 설치했지만 충분히 배치되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은 아프간 헬기 작전 제약으로 스팅거에 대한 대응책은 없었다. 미-24 하인드는 지상군과 밀접히 저고도, 중고도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됐죠. 그곳이 스팅거의 최대 효과 지점이었습니다. 소련은 하인드를 격추하기 어렵게는 했지만 무적으로 만들 순 없었고 동료들이 격추되는 것을 본 조종사들은 아프간 상공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심리적 영향이 전술적 영향보다 아마 더 중요했다. 아프간 전장의 포식자였던 소련 조종사들은 이제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사기는 급락했고 일부는 전투 비행을 거부했다. 다른 이들은 지나치게 조심하여 비행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전쟁 초 소련 공군 작전에 자신감 넘치던 위세는 사라졌다. 한편 지상에서 무자헤딘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보급대는 공습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했고 전사들은 공중 전멸 위험 없이 대규모로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 지원이 어려워지자 소련군 매복이 더 효과적이 됐고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모스크바 소련 지도부는 아프간 사태 악화를 주시했다.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경직된 경제 개혁과 막대한 군사비 감축을 추진했다. 아프간은 소련의 돈, 인력, 국제적 위신을 고갈시켰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를 피 흘리는 상처라 했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프간 철수 결정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5년 10월 집권 직후 고르바초프는 정치국 회의에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경파는 철수가 약점이며 소련 신뢰를 해치고 미국을 대담하게 할 거라 했지만 고르바초프는 전쟁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은 아프간에 매년 수십억 루블을 썼습니다. 사상자는 늘고 1979년 이후 승리와는 멀어졌습니다. 스팅거가 전세를 바꿨죠. 제공권이 없으니 소련 지상군은 아프간 산악에서 무력했고 보급선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무자헤딘의 병력 집결을 막지 못했고 이길 수 없다면 밑빠진 독에 자원을 붓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1986년 2월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27차 당대회에서 소련이 아프간에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조율에 2년 더 걸려 1988년 4월 14일 제네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소련은 아프간에서 모든 병력 철수에 합의했고 철수는 5월 15일 시작해 9개월 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소련군 철수는 신중히 계획되었다. 병력은 단계적으로 주요 도시와 기지에서 국경으로 철수했다. 소련 교리는 질서 있는 후퇴, 부대 결속 유지, 공황 방지를 강조했고 그들은 성공했다. 무자헤딘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소련의 철수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쓰라린 굴욕이었다. 그들은 낙후된 나라의 문명과 발전을 가져다 주라는 말을 들었던 군인들이었다. 자신들을 증오하고 원치 않았으며 10년 가까이 매일 싸웠던 나라를 떠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흩어진 수만 명의 전우들을 뒤로하고
모든 희생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음을 알면서 떠났다. 1989년 2월 15일 마지막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했습니다. 보리스 그로모프 중장은 점령 마지막 해 40군을 지휘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퇴각하며 기자들이 상징적인 순간을 촬영하는 동안 홀로 다리를 건넜다. 그는 언론의 끝입니다. 제 뒤엔 소련군 병사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9년간의 전쟁으로 소련군 15천 명이 사망하고 50천 명이 부상당했다. 일부 추정치는 소련 사상자가 공식 발표보다 많다고 봅니다. 수십억 루블의 재정 손실은 소련 경제에 큰 부담이었죠. 아프가니스탄의 피해는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소련 점령 기간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섯 100만 명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피난, 난민이 되었고 국가 기반 시설은 파괴, 농업은 소련 초토화 전술로 황폐해졌다. 불발지뢰가 수십 년간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었고 소련에 맞섰던 무자헤딘은 서로 싸워 아프간을 내전으로 몰아넣어 결국 탈레반을 탄생시켰죠. 하지만 1989년 2월 이 모든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중요했던 건 소련이 초강대국이 아닌 결의와 미제무장 부족 연합군에게 패배했다는 것. 무적의 붉은 군대는 퇴각해야 했다. 소련 건국 후 소련군이 처음으로 패전했고 그 여파는 아프간 너머까지 미쳤다. 강하고 무적이라던 조국의 거짓이 드러나자 소련 국민들과 동유럽 위성국들은 소련이 무적이 아님을 깨달았다. 소련을 구하려던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오히려 붕괴를 가속화했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1991년) 소련은 해체됐죠. 역사학자들은 아프간 패배, 경제 침체, 정치 개혁 등 원인에 대해 논쟁합니다. 아프간 철수 협상에 기여한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 나제는 말했다. 아프간 철수 결정은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였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미국은 소련 패배를 자국 결단력과 비밀 작전의 승리로 자축했고 사이클론 작전은 초강대국과의 직접 대결 없는 대리전 모델로 추앙받았다. 찰리 윌슨은 보수주의자들의 영웅이 되었다. CIA 요원들은 프로그램 운영의 창의성과 효율성으로 칭송받았으나 전쟁 후 스팅어 미사일의 행방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CIA는 무자헤딘의 스팅어 약 1,300크론 인치 5대배기를 제공했습니다. 소련 철수 후 공동의 적을 잃은 무장 세력의 손에 미사일이 아프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미군 항공기에 사용될까 우려한 CIA는 스팅거 회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수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일부는 협력, 다수는 거부했다. 무기이자 협상 카드로 가치가 컸기 때문이다. 약 600기의 스팅어가 회수되지 않아 미 당국은 잘못된 손에 들어가 민간 항공기나 군 수송기를 격추할까 수년간 우려했습니다. 다행히 돈으로 못 풀 문제를 시간이 풀었다. 스팅어 배터리 냉각 장치는 최적 조건에서도 4-5년 수명이었는데 아프간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회수되지 않은 미사일들은 동굴과 벙커에서 극한의 온도와 습기에 노출되었다.
배터리가 열화됐고 탐색기가 멈췄어. 90년대 중반 미회수 스팅어는 대부분 작동 불능, 일부는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1990년대 탈레반이 소수 보유했지만 성공적 사용은 미확인. 카슈미르에서 회수된 스팅어는 파키스탄 정보기관이 밀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는 여러 경로로 스팅거를 입수했다 주장했지만 스팅거 테러리스트의 여객기 격추 우려는 미국의 회수 노력보단 운과 배터리 노후화 덕에 현실화되지 않았다. 첫 스팅거 격추에 성공한 가파르 엔지니어는 소련 점령 종식과 그 후 혼란을 모두 겪었다. 소련군 철수 후 무자헤딘은 서로 반목했습니다.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의 헤즈브-이 이슬라미는 카불 등 도시 장악을 위해 다른 파벌들과 싸웠습니다. 내전은 소련 점령보다 훨씬 잔혹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1990년 가파르는 경쟁 무자헤딘에 붙잡혔으나 아프간 분쟁 속 모호한 경위로 결국 풀려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 탈레반이 집권하자 가파르는 그들을 반대했다. 2001년 토라보라 전투에서 그는 미국 편에 서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케다 대원들이 숨은 동굴에서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도왔다. 탈레반 몰락 후 가파르는 정계에 입문했다. 15년 전 공격했던 잘랄라바드 시장이 되었으나 험난한 아프간 정치로 카르자이 정부에 해임되었다. 이후 폭력을 포기하고 정치에 참여한 헤즈브-이 이슬람이 분파의 지역 대표를 맡았다. (2008년)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기자가 가파르를 찾아 1986년 9월 그날을 물었다. 당시 50대였던 가파르는 수십 년 전쟁에 지쳤지만 공격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죠. 그는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우린 정말 행복했어요. 헬기는 우리에게 큰 문제였어요. 아주 큰 문제였죠. 해결책이 있었죠. 기자는 가파르에게 전쟁 역할과 죽인 소련 조종사들을 후회하는지 물었습니다. 가파르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들이 침략했고 우린 방어했죠. 당연한 일입니다. 미-24 하인드는 소련의 아프간 철수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 헬기는 러시아군과 수십 개국에서 운용되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분쟁에 참전했습니다. 수십 년간 항공 전자 장비, 무기, 대응책이 개선되었죠. Mi-24PN, Mi-35M 등 최신형은 80년대 아프간을 공포에 떨게 한 헬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하인드는 아프간전 초기 우위를 잃었고 다른 나라들은 사이클론 작전의 교훈을 얻었다. 전 세계 반군들은 스팅거, 러시아 이글라, 중국 FN-6 등 견착식 대공 미사일을 확보했습니다. 게릴라군의 무방비로 작전하던 헬기 건십의 시대는 끝났죠. Mi-24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이상 사탄의 무적 전차는 아닙니다. 스팅어의 아프간 성공 교훈은 무기 우월성이 아닙니다. Mi-24 하인드는 역대 최고의 공격 헬기 중 하나였습니다. 장갑, 화력, 다용도성 모두 독보적이었죠. 소련 기술진은 다른 헬기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무기라도 근본적 전략 현실을 넘을 순 없습니다. 소련은 우월한 기술과 화력이 승리를 보장할 거라 믿고 아프간을 침공했죠. 헬기, 탱크, 포병이 모든 저항을 짓밟을 거라 믿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무자헤딘이 소련 공군에 효과적으로 맞설 무기를 얻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아프간의 교훈입니다. 소련은 큰 대가를 치렀고 미국도 20년 뒤 같은 사안에서 전쟁하며 다시 배웠죠. 기술, 훈련, 장비의 질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일관된 전략, 달성 가능한 목표, 현지 주민의 지지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FIM 착시 이 스팅어는 항공기를 격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냈지만 진짜 성과는 심리적, 전략적. 소련의 패배 가능성을 입증하며 7년간 사탄 전차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적절한 무기, 손 시기가 역사를 바꾼다. 1986년 9월 25일 잘랄라바드 외곽에서 압둘 와하비 반가세를 당겼고 미사일은 마하 2.2로 날아갔다. 목표 도달까지 단 몇 초. 하지만 그 한 발의 파장은 수년간 퍼져나가 전쟁을 끝내고 제국을 무너뜨리며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1989년에 무너졌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45년간 국제관계를 규정했던 냉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원인은 경제 침체, 정치 개혁, 소련 내 민족주의 운동, 군비 경쟁 압박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무적 신화가 깨졌고 그 신화를 깬 건 5피트 35파운드 38,000달러짜리 미사일이었다. Mi-24 하인드는 무시무시한 명성을 얻었다. 웅장한 소련의 전쟁 병기였지만 1986년 9월 그날 아침 어떤 기술도 무적의 군대도 막을 수 없으며 강대국조차 단호한 저항과 적절한 수단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녹슨 Mi-24 헬기 잔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군 철수 때 버려지거나 격추되어 회수되지 못한 채 외딴 계곡과 언덕에 놓여 사막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기계들이 주었던 공포를 모른 채 그 위에서 놉니다. 카파르 기술자는 살아있다면 이제 노인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무자헤딘 전사들은 할아버지가 되거나 세상을 떴고 하인들을 몰던 소련 조종사들은 은퇴했거나 사망했습니다. 사이클론 작전을 계획한 CIA 요원들은 회고록을 쓰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정치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교훈은 남습니다. 사탄의 전차는 나쁜 헬기라서가 아니라 죽이도록 설계된 무기 시스템에 맞섰기 때문이며 그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쓸 만큼 절박하고 용감한 전사들이 운용했습니다. 전쟁이든 삶이든 무적은 없어. 적이 널 이길 도구를 찾았는지 그게 문제야. 1986년 9월 25일 잘랄라바드 외곽 언덕에서 아프간 무자헤딘은 그 도구를 찾았습니다. 압둘 와하비 발사한 스팅어 미사일은 조국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남자가 쏜 작은 금속 회로 폭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무너뜨렸죠. 역사는 그렇게 변합니다. 늘 거창한 전투나 전략이 아닌 한순간 한 결정, 반가세를 당기는 손가락 하나로. 소련의 아프간 철수는 그 지역의 끝이 아니었다. 여러모로 시작에 불과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Mi-24 하인드는 당대 가장 두려운 무기였고 FIM 퀸치 스팅어가 그것을 무력화시켰죠. 사탄의 전차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알자 전쟁은 졌다.